고객들도 바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간을 봅니다. 금방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이제 내년이 되겠죠. 삼성이 SK에 밀리는 건 단지 이제 HBM입니다. 네. 다른 건 아직까지도 삼성이 넘버원이거든요. 벼락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 HBM도 할 수 있고 GPU도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징도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TSMC랑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랑도 얘기하고 SK하고도 얘기하는 것보다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삼성이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저 교수님,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좀 반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2분기 실적은 좀 조조하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좀 평가 한번 해주시면서 3분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출은 74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계속 좀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작년 3분기 이후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지금 오늘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9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8, 9조 정도는 했어야 되거든요. 컨센서스도 보면 한 6조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4조대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 특히나 이제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실적이 너무 안 좋았고, 대손 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평가, 재고자산 평가했는데 엔비디아 쪽 이제 안 팔 걸로 이제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춘 거죠. 재고자산을 낮춰버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익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영업이익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확히 뭐고 향후 실적이 좀 어떤 의미가 그게 한 1조가 넘었는데요. 그 재고자산이라는 게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그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평가를 제대로 했는데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평가가 안 된 거죠. 낮춘 거죠, 가격을. 영업이익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면서 1조 이상이 손해가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HBM도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이 안 되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자, 그럼 현재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언제 승인과 공급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예, 그거는 작년에도 바로 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최근에 다행인 건 그 전영현 부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납품에 대한 얘기도 아마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얘기가 됐을 거고요. 반드시 됩니다.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빠르면은 이번 분기, 3분기에 되지 않을까. 늦어도 4분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출로 잡히려면 아무래도 시간은 좀 있어야 됩니다. 내년 초가 되겠죠. 문제는 이제 HBM4가 지금 이제 조만간에 또 하반기에 양산이 되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된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HBM3보다는 HBM4 쪽에 더 이제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 방문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재용 회장 다음으로 거의 최고의 어떤 직급이지 않습니까? 인물이 이제 갔다는 거는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고 있는데 다시 과거의 명성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반도체 수출도 계속 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삼성이 부진한 이유가 AI 이쪽에 이제 수혜를 거의 못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조했고, 시장 자체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혜택을 분명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HBM3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는데, 물론 이제 내년 정도 이제 기대를 하지만 빅테크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에도 HBM3E가 들어갑니다. AMD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납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요.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도 HBM이 또 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좋습니다. 매년 이제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주로 하고 있는데 삼성이 메인 플레이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부응을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8조 3천억 정도 이제 보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닌텐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스위치2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내년 초까지 2천만 대가 팔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고, 마찬가지로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도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고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삼성전자 그러면 실적 반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살아나야 할 사업 분야 두 가지 정도 본다면 첫 번째는 HBM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 이쪽에 이제 납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거죠. 그 대신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수혜를 입은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진입을 못하고 있지만 네.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HBM3E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또 앞으로는 이제 HBM4도 들어갑니다.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추론 쪽에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HBM이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거든요.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앞으로 이제 HBM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HBM은 시장이 커진다. 삼성전자가 그러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AI의 어떤 수주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TSMC에서 9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TSMC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요가 워낙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반드시 삼성 파운드리가 해줄 수밖에 없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브로드컴, 퀄컴, 미디어텍, AMD 이런 기업들이 또 보고 있어요. 삼성이랑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성과가 날 걸로 봅니다. 삼성도 지금 수율 문제 때문에 납품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런 수율 문제가 조금씩 이제 해결되고 있다는 거죠. 4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80%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나노 60%, 2나노는 한 40%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양산 가능한 수준을 한 6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1나노 대 반도체보다는 지금 이제 2나노가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커스를 좀 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들 자신도 TSMC에만 너무 이제 의존하는 게 안 좋거든요. 두 가지 벤더를 가져가는 게 그들로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벤더가 바로 삼성 파운드리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거군요. 자,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황이 아직 부진하잖아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상당히 부진한데요. 말씀대로 보시면 네. 뭐 TSMC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거의 한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글로벌 빅테크나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다 TSMC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TSMC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대응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삼성은 그런 면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봤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삼성이 2022년도에 GE 방식으로 처음으로 3나노 반도체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죠. 실제로 보니까 이제 고객을 수주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100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율이 뭐 20%, 30%다 그러면은 20개, 30개밖에 이제 양품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제때 납품이 돼야 되는데 제때 납품이 안 된다는 거죠. 적자가 계속 심화되는 거죠. 삼성이 이제 깨달은 거죠. 세계 최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실이 중요하다. 뭐 1.4나노도 약간 이제 딜레이를 시켰어요. 대신에 이제 2나노 쪽에 포커스하겠다. 왜냐면 이제 2나노가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수위를 높이고 공정을 이제 안정화시켜가지고 고객을 잡겠다는 거죠.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을 하나라도 잡아야 돼요. 그런 기업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검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플리칩에도 엑시노스가 이제 쓰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3나노 공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성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은 일단은 레퍼런스를 좀 쌓아야 됩니다. 공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고객들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판명이 나면 그때는 분명히 이제 많은 빅테크나 아니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쓸 수밖에 없는 삼성 파운드리가 넘버 2 벤더이기 때문에 삼성이 분명히 혜택을 볼 수 있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 하는데 계속 말만 있었지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 파운드리가 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다른 빅테크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 수율이 지금은 개선되고 있긴 한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나노 공정은 한 80%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나노 공정은 6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나노 공정은 한 40% 정도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하반기 양산이기 때문에 그 수율을 잡고 있어요. 네. 삼성에서. 이러한 노력이 분명히 성과로 나올 걸로 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TSMC에 비해 고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수율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네요. 근데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래프 아닌가요? 추세선이라는 게 지금 예. TSMC는 이게 1년 단위도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삼성전자는 이때부터 계속 그냥 꺾이고 있고 오히려 2대 파운드리라는 말이 좀 맞습니다. 어색할 정도로 3대, 4대랑도 비슷해지고 있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예요. TSMC의 매출을 보시면 거의 다 빅테크나 아니면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제 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그러한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공정이 5나노, 4나노, 3나노 공정인데 이쪽에서 지금 수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고객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TSMC에 의존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TSMC는 애플 퍼스트 전략이거든요. 엔비디아 이쪽에 또 포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기업이 메인이거든요. 퀄컴이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라인을 애플 아니면 엔비디아 쪽으로 먼저 이제 선정을 해주거든요. 퀄컴이나 AMD는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가 해줬으면 진짜 원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TSMC보다 상당히 가격이 또 저렴하거든요. 또 최근에 보시면은 TSMC가 10% 정도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퀄컴이나 AMD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제발 좀 해줘라, 이런 마음일 거라고요. TSMC가 2나노 공정 가격을 10% 이상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삼성 파운드리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 기회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뿐만이 아니고 리스크의 어떤 해칭 측면. 만약에 이제 삼성에서 안 해주면 이게 TSMC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TSMC가 아무리 캐파를 늘린다 그래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TSMC가 최근에 이제 70%까지 마켓시어가 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2분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독점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70% 이상 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도 상당히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TSMC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럼 삼성 파운드리 성장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퀄컴 같은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지금 AMD라든지 퀄컴은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전적으로 다 맡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에 나눠서 주겠죠. 50%, 50%.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50%가 안 갈 수도 있지만 20%, 30%, 40% 이런 식으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맞추겠죠. 반반씩. 그래야만 그들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지진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망 이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대신할 수 있거든요. 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올리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거든요, 앞으로. AMD에 지금 HBM3E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HBM3E를 지금 삼성 걸 쓰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살아나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이 늘어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엔비디아도 조만간에 쓸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거고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 최악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어요. 좀만 좋아지면 분명히 주가도 반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외국인 투자자가 한 50%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던데 혹시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예전에 이제 매수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중립으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삼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분명히 물량이 많아지면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 삼성의 강점이 그 물량 싸움이에요. 치킨 게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네.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요. 후발 기업들은 자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삼성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는 특히나 아직까지는 자본력이 딸리거든요, 많이. 삼성은 자본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든든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삼성이 충분히 SK하이닉스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몰아내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이 메인 플레이어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또 반대 의견을 내더라고요. 파이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HBM 수요는 매년 증가하거든요. 증가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뭐 마켓시어만 가져가더라도 그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또 H22 수출을 중국에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기회가 되나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예전에 보시면 H20 같은 경우에 그 HBM3가 쓰였어요. 이게 삼성기에 많이 쓰였거든요, 예전에. H20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재개를 딱 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 이제 H20에 대한 재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줌을 넣었었는데 TSMC에 미국에서 제지를 하는 바람에 주문 넣은 걸 이제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다른 고객의 라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칩을 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B30, RTX Pro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HBM이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HBM보다는 GDDR을 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 메모리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그 삼성이 넘버원이거든요. 워낙 잘합니다. 메모리 쪽. HBM 말고는 다른 쪽은. 하기 때문에 삼성의 혜택을 가장 이제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언제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개를 했으면 엔비디아 쪽에서 다시 이제 줌을 넣어가지고 TSMC에서 재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 사이에는 이제 재고를 이제 소진하면서 네. 하겠죠.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RTX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GDDR을 쓸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또 삼성이 제일 잘하니까 제재가 풀어진다면 삼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자, 또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 어떤 것을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M&A가 상당히 이제 기대를 좀 오고 있어요. 많은 M&A를 또 하고 있는데 큰 기업은 또 많이 안 했어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규모가 있는 진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기업들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삼성의 삼성의 기본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의 3분의 2 이상은 반도체에서 원래 나왔거든요. 큰 굵직한
M&A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쪽의 경쟁력을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그런 큰 결정을 못 내렸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그 임원들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뭐 작은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임원들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M&A,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에 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잘했다고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돌파를 잘했거든요. 삼성에 어떤 DNA가 있었어요. 자식하고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면서 엄청난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혁신을 한 적이 없어요, 삼성이. 근데 그런 혁신을 하려면 그런 리더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건희 회장의 어떤 역할을 이재용 회장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심적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걸 좀 해줘야 됩니다. 모든 조직원들의 어떤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삼성전자 그럼 SK하이닉스와 벌어진 격차 좁힐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관건은 HBM3E하고 그 다음에 4라고 볼 수 있는데 HBM3E는 이미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징적인 어떤 의미는 크지만 뭐 매출로서는 상당히 기여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HBM4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양산하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양산하는데 그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인력도 많이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R&D 투자도 많이 했어요. HBM4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역전시키겠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시면 반도체라는 게 주기가 있어요. 반도체가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주기가 보통 3년 정도 되거든요. 그 3년 내에는 보통 이제 고객들은 못 바꿉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반도체 영업을 할 때도 보통 이제 영업을 할 때 사용되고 있는 모델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처음 모델이거든요. 그래야지 바꾸기가 쉽습니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에 이제 바꾼다는 건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이미 안정화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3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 이제 고객들이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지금 이제 HBM4라는 거죠. 이때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찬스입니다. 삼성이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요. 지금 3가지 정도 이제 삼성이 HBM4에서 역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일시 드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공정,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HBM4부터 로직 다이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베이스 다이입니다. 여기 이제 맨 밑에 들어가는데 이게 GPU랑 그 다음에 D램을 이제 통제를 합니다. 컨트롤하거든요. 명령도 같이 이제 내리고 하는데 로직 다이를 메모리 공정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 공정에서 해야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파운드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파운드리가 있지만 구형 공정이거든요. TSMC에 맡겨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5나노 이상 공정을 할 것 같아요. 4나노 공정이 훨씬 더 앞선 거죠. 그 세 가지를 지금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로직 다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이게 어려운 공정입니다. 덤프가 없이 이제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훨씬 더 나은 공정이죠. 예전에 이제 TC-NCF, 삼성의 공정인데 이게 이제 MR-머프보다 상당히 뒤진 공정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 거예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는 게 리스크가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장비를 다 갈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공정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장성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했는데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보니까 요번에는 좀 힘들겠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는 지금 이제 살아 있습니다. 일시 드램, SK 하이닉스는 일비 드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정이 더 앞선 거예요, 삼성이. 성능이 더 앞선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일시 공정이 상당히 또 수율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발열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어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거든요. 잘 나온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방은 안 될 겁니다. 고객들도 바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간을 봅니다. 금방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이제 내년이 되겠죠. 삼성이 SK에 밀리는 건 단지 이제 HBM입니다. 다른 건 아직까지도 삼성이 넘버원이거든요. 벼락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HBM 시장을 선점한 핵심 기술이 MR-러프 방식인 건데 삼성전자 TC-NCF 방식보다 뛰어났던 거고. 예, 뛰어났습니다. 왜냐면 TC-NCF 방식이 이제 발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턴 어라운드 타임. 이게 뭐냐면 칩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MR-러프 방식이 한 8배 이상 뛰어나대요. 왜냐면 이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 TC-NCF 방식은 이제 그 매층을, 이게 층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층을 쌓을 때마다 그 필름을 깔아요. 그러니까 매번 까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압착을 하는 거거든요. MR-머프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층을 쌓은 다음에 몰딩하고 그 다음에 언더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발열도 상당히 유리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땐 뒤진 거거든요. 또 수율 자체가 SK가 훨씬 더 높았어요. HBM4가 삼성전자에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군요. 예, 그렇죠.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기술적 과제는 결국 수율인 건가요? 예, 수율이죠. 예. 엔비디아가 HBM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에게 온전한 기회의 요인인지 아니면 마이크론도 후발주자의 또 경쟁 심화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데는 일단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HBM2까지는 지금 양산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제 내년에 뭐 HBM3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경쟁이 안 되죠. 세 개 기업인데 마이크론은 일단은 물량이 작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지금 뭐 거의 10%가 안 되거든요. 또 후발주자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이미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마진율이 특히나 HBM3, 4에서는 50%가 넘거든요. 네. 분명히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그런 걸 낮춰야 됩니다. 가격을. 삼성전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에서 받으면 이제 물량을 완벽하게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캐파가 늘어날 경우에. 너무 이제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하기 때문에 SK 말고 이제 다른 데, 한 군데를 더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벤더라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세 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서로 경쟁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업에서 대신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가격도 상당히 적게 싸게 네. 받을 수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래서 분명히 삼성 파운드리가 두 번째 벤더라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삼성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삼성이 메모리 쪽은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HBM 사업부를 약간 이제 축소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때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또 SK 하이닉스로 갔고 삼성의 HBM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제대로 했으면 아마 삼성이 더 잘했을 겁니다. 엔비디아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AMD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GPU에 SK 하이닉스의 HBM을 맞춰놓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삼성이 하이닉스 HBM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거 맞춘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시간의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것도 AI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앞으로 시장 전망과 반도체 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이제 많이 증설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과거에는 이제 훈련 쪽에 많이 필요했지만 또 이제 앞으로 추론 쪽에도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최근의 추세는 어떤 추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GPU도 필요하지만 뭐 NPU라든지 이런 반도체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아직까지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는데 on device AI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데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그 스마트폰도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NPU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SoC라고 하는데 시스템 온 칩입니다. CPU와 GPU, 그 다음에 NPU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모든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엣지 디바이스, NPU가 많이 탑재가 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NPU가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은 2024년도에 120억 달러에서 2027년도가 되면 300억 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커집니다.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대세는 이제 AI 시장이기 때문에. 자, 최근 삼성전자가 또 4나노 칩넷 개발을 성공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고요? 기존 반도체와 무엇이 다르면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걸까요? 예, 칩넷이 뭐냐면은 칩을 붙이거나 아니면 쌓는 겁니다. 레고 조립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쌓거나 아니면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계속 미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능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1나노 이하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퀘스천이거든요. 더 이상 성능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비용의 문제예요. EUV 공정을 쓰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하이 NA EUV 공정을 가게 되면 훨씬 더 비싸거든요. 이거는 두세 배 이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또 해야 돼요. 칩넷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칩을 옆으로 붙인다 그러면 성능을 2배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칩을 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을 상당히 높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쉽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능은 높지만 비용은 줄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수율도 상당히 유리해요. 이 칩을 작게 만든 다음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칩을 크게 만들면은 이게 수율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수율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불량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칩을 작게 만들면 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칩넷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리한 게 왜냐면 특히나 컴팩트한 그런 디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칩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쌓게 되면 면적 포션이 상당히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작은 그러한 거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글래스 이런 데 이제 탑재가 유리한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170달러 근처던데 어떻게 보세요? 100달러 그때도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네. 오르냐 마느냐
예, 계속 올랐죠. 예. 140달러 갔다가 거의 예. 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예. 일단,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렇죠. 몇 년간은 엔비디아가 독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짧게는 2년, 길면 한 3년 정도는. 훈련 쪽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할 확률이 크거든요. 네. 추론 쪽은 아마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훈련 쪽은 워낙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풀스택 솔루션이거든요. 뭐 국내라든지 뭐 해외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 많아요. NPU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이제 칩만 만들어요, 거의. 뭐 소프트웨어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힘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든 걸 이제 한꺼번에 제공하거든요. 쿠다라는 어떤 굳건한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러니까 엄청나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편리한 거예요. 인공지능 개발하기에. NV링크라고 해가지고 GPU끼리 또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서버끼리 또 연결시켜요. 예전에 이제 멜라노스 이제 인수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피니밴드라고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성능이 좋아집니다. DGX라는 어떤 서버도 엔비디아가 또 제공하지 않습니까? 풀스택으로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스택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칩만 열심히 만들어서 성능이 더 좋게 이제 만들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엔비디아는 엄청난 서비스 이런 것도 잘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어떤 생태계가 엔비디아가 굳건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메인은 아마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아마 60%, 70%는 아마 계속 가져갈 겁니다. 자, 또 삼성전자가 제2의 HBM이라고 알려진 소캠2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해당 소식 전해주시면서 HBM 경험받던 이 시장이 선점하기 위한 삼성의 전략은요? 소켓 뭐냐면은 그 LPDDR, 로우 파워 DDR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면은 그 HB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GPU랑 쌍으로 같이 쓰이지 않습니까? 세트입니다. 그렇게 쓰이는데, 근데 CPU도 그 데이터 센터 쪽에 많이 쓰이는데, 그 CPU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소캠이에요. 그러니까 LPDDR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쌍으로 쓰입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앞으로 커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시장을 뭐 HBM 대신해서 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특히나 LPDDR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넘버원이에요. 워낙 잘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예요. RDN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LPDDR이에요. 요거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전력 소모라든지 성능이. 인공지능 이쪽에 많이 씁니다. 특히나 보시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AI PC 이쪽에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HBM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개발을 들어갔는데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개발하고 있어요. 네. 뭐 HBM을 제외한 메모리는 아직까지는 삼성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또 물량 공수라든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그다음에 또 그 자본력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엑시노스가 갤럭시 Z 플립에 탑재된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예전에 고스타 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네네. 엑시노스가. 그러면서 삼성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퀄컴한테 이제 100% 다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자가 이제 아무리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도 퀄컴만 좋은 일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이제 퀄컴 APCB 제품 중에 가장 비싸거든요. 퀄컴만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못 만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퀄컴이 만들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TSMC에 다 맡기게 된 거예요. 네. 삼성은 엄청나게 이중 손해고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갤럭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갤럭시의 원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손해인 거예요. 삼성은 어떻게든 엑시노스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된 공정이 뭐냐면은 그 3나노 공정 GA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대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탑재가 돼가지고 고객한테 어떤 좋은 호평을 받게 되면 다른 고객들도 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가적인 측면에서 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살아야지만 TSM LSI 사업부가 살 수 있고 파운드리가 살 수 있고 스마트폰 사업부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목표가 뭐냐면 모든 갤럭시 폰에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플립이지만 다음에는 폴드폰에다 아마 넣으려고 합니다. 삼성은 어떻게든 모든 폰에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예요. 자, 최근에 삼성이 1.4나노 공정 개발 계획을 연기하고 2나노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는데요. 이런 결정의 배경은 어떻게 되고 하반기 삼성전자 2나노 양산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2나노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3나노 공정부터 GA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네. 이게
3나노 공정 GA 방식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율 문제. 이게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수율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떠난 거거든요. 쓸 수 없는 거예요. GA 방식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삼성은. 2나노도 상당히 어느 정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TSMC는 3나노에 처음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도 주자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안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나노에 처음 적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수율은 잘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도입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양산도 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양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율 같은 경우는 이제 TSMC가 한 6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이 한 40%,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1.4나노 이걸 이제 2029년으로 연기하지 않습니까? 2027년도에 하려고 했거든요. 연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2나노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2나노 이쪽에 이제 한 3, 4년 동안은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단 성과를 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넘버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이제 내실이 중요하다. 수율도 중요하고 안정화가 중요하다. 수율을 높이는데 엄청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보시면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자사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지금 설계한 거를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건입니다.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이미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TSMC는 뭐 대부분의 빅테크라든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고 거의 90%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하면서 지금 이제 투자를 또 테일러 쪽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팹도 지금 완공이 됐어요. 원래는 미리 다 지금 이제 라인을 가동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뭐 수율 문제라든지 뭐 수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가동 못 했거든요.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랐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과제는 무엇이고 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거든요. 일단 실적이 나온 거는 상당히 저조한 거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오르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기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최저점이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실적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주가도 반영이 되고 이재용 회장의 어떤 과제가 될 수도 있죠. 이사의 복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등기 이사도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등기 이사가 되면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상법 개정하면서 또 그런 이슈가 더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복귀 안 하면은 일단은 삼성의 향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분명히 리더십, 그 다음에 어떤 책임 경영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등기이사 복귀라든지 대표이사 회장 되면서 어떤 뭐 굵직한 M&A라든지 그 리더십, 혁신을 일으키는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매출도 중요합니다.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중요한데요. 정체 상태인데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500조 원을 앞으로 이제 몇 년 내에 달성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이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의 1조대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이번에. 원래는 이쪽에서 한 6조 이상이 나야 됩니다. SK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데 실적도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반도체 쪽에서 수익성도 상당히 제고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등 DNA, 새로운 어떤 도전, 혁신 이런 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했어요, 예전에. 경쟁사가 안 하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거라든지 위기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거죠. 조직 문화가 상당히 산무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공무원처럼 변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거 안 하고 그다음에 시키는 일만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이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어떤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AI라든지 바이오 쪽, 전장. 물론 이제 전장 쪽은 뭐 하만이 잘하고 있어요.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젤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AI 이쪽도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주가는 반영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인수했는데 삼성전자 젤스를 인수하게 된 배경은 뭐 이럴 때 어떤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삼성이 바이오 쪽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단 시장 자체가 커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쪽에 많이 포커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도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영향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하는 게 상당히 시장을 빨리 진입하는 데 좋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이라는 병원 그룹인데 10년 전에 이제
세운 기업인데 예전부터 이제 삼성과는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인수한 건데 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삼성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네. 환자의 어떤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환자의 어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몸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체크할 수 있거든요. 삼성이 필요한 게 이제 디바이스는 있으니까 병원 쪽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연결시키는 게 이제 절술 인수함으로써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예방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한국은 아직까지 원격 진료가 안 돼 있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이제 개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한국도 이제 그런 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미리 이제 선점하는 겁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인수함으로써 한 번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내년에 미국 공장 운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삼성이 워낙 이제 수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딜레이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공정은 거의 뭐 100% 거의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마 4나노 언더 공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패밀리스 고객들이 거의 다 70% 가까이가 미국에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도 다 미국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고객의 어떤 서포트를 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게 유지할 수 있고 고객의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에 이제 강점 있는 그러한 임원들도 이제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TSMC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출도 뭐 35% 이상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70% 가까이 갔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넘어가면 이제 독점 이슈라든지 변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70% 이상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70%만 뭐 TSMC에서 가져간다 그러더라도 그 AI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7나노 언더가 거의 70% 이상 됩니다. AI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7나노 언더는 거의 AI 수요거든요. 분명히 삼성도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가져올 겁니다. 수요 자체는 뭐 이미 검증이 됐다. 내년에는 더 높아지고 앞으로 계속 높아진다. 근데 이제 TSMC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넘버 2 벤더는 삼성 파운드리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 파운드리가 혜택을 볼 겁니다. 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HBM3를 조만간 납품하게 될 것으로 교수님 말씀처럼 좀 보여지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엔비디아랑 삼성전자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전에 젠슨왕 지금처럼 잘 나가기 전에 삼성을 많이 방문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엄청나게 홀대했대요. 그러면서 상당히 엔비디아 젠슨왕이 삼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만 아니겠죠. 물론 이제 삼성이 그만큼 못했던 어떤 그런 원인도 있었겠지만, 근데 분명히 엔비디아한테 삼성도 좋은 파트너거든요. 왜냐면은 그 8나노 공정은 이미 엔비디아 공정을 쓰고 있어요. 그 5나노 공정도 지금 엔비디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분명히 삼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나노, 3나노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못 따라온다는 거죠. 예, 그렇죠. 수율이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못한 거죠. 엔비디아도 지금 2나노 공정 보고 있어요. 테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 HBM도 할 수 있고, GPU도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패키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시간도 20% 정도 단축이 될 수 있거든요. 가격도 엄청나게 싸게 할 수 있어요. 한 군데서 하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TSMC랑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랑도 얘기하고, SK하고도 얘기하는 것보다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분명히 삼성이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핵심은 HBM인데 HBM 개별 경쟁은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땠나요? 지금 2019년도 그때 이제 삼성에서 사업부를 상당히 축소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간 거거든요. HBM3를 먼저 12단을 양산했죠. HBM4도 샘플을 가장 먼저 제공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HBM3는 납품이 안 되고 있고요. 선점해가지고 먼저 들어가면 일단 3년을 보장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HBM 시장의 주도권 SK 하이닉스에게 내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실수는 일단은 사업부를 축소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3년 동안은. 한번 맺은 공급 관계를 그렇죠, 쉽게 그렇죠. 바꾸기 쉽지 이게 않고.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영업을 했지만 예전에 일단은 한번 들어가면 3년은 일단 보장됩니다. 특별한 문제 없는 이상.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도 공급된 그러한 벤더한테 불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다른 데 찾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또 그게 이제 HBM4고요.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HBM4가 그게 삼성한테 기회가 되는 거고요. HBM4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한테. 그게 HBM4가 만약에 이제 삼성이 들어간다 그래도 금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SK 하이닉스를 퍼스트 벤더로 가져갈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면서 이제 검증이 삼성이 되면 조금씩 늘리면서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물량이 늘어나겠죠. 나중에는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 한 2년 정도는 SK하이닉스가 퍼스트 밴드로서 물량을 마저 가져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일단은 결과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뭐 잘할 거다 하지만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또 리더십이 잘 못한다 그러면 또 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HM4가 뭐 앙산을 했는데 뭐 수율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또 판명 내면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지고 하면서 또 주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또 HM4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금방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내년입니다. 이게 검증되고 하면 주가는 미리 오르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보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번 여쭤보면 가시기 전에 삼성전자 굉장히 좋게 보시잖아요. 네. 하이닉스를 안 좋게 보시는 건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좋습니다. 좋은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오를 수 예. 있는 여력이 예. 많이 있다 이런 의미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네. 수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주가는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한 7층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 9만원대 9층의 구조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르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권영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